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널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오늘 이 나라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위풍당당이란 말이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조국의 실상.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헌정사상 사법기관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되기는 처음인데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자리까지도 박탈해서 월권적 결정이라는 그런 논란도 일고 있다.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한겨레는 오늘 사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통상 창간사, 창간기념사 때나 사설이 일면에 등장하는데 오늘 한겨레는 토요판이란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5단으로 말이죠.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사법사에 남을 큰 오점이다. 법의 칼을 빌린 정치 탄압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인사 사형이 그러했고 1995년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한 일도 있었다. 당시 진보당은 정부 부처의 등록 취소로 해산됐지만 1958년에 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적어도 이번처럼 정당의 주요 인사와 정당 체제를 억지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1960년 헌법에 정당 해산 제도가 도입된 것도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보다는 행정부에 의한 등록 취소 따위로부터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고 정당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정신은 지금 헌법에 오롯이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 등이 대의민주 체제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해방된 민주주의의 징표다. 진보 소수 세력에 대한 축출 선언인 이번 결정은 그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것이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한 논리와 명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제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으로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찾아야 한다. 헌재는 당 강령 등에선 그런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진정한 목적이나 숨은 목적을 추정해보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숨은 목적이야말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헌재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북한 동조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위주의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펴던 막무가내식 논리 그대로다.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도 의아하다. 이석기 그룹의 활동이 잘못이더라도 이를 10만 당원을 지닌 통합진보당 전체의 행동과 곧바로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들이 주도 세력이므로 정당의 활동이라고 곧바로 선언했다. 그들이 실제로 당 전체를 장악했는지, 당 전체가 그 의도대로 움직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단정했다. 그러고선 이들 주도 세력의 성향과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위험이 있다는 비약적 논리를 폈다.
형사재판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 음모의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혐의를 이유로 해서 앞질러 한 정당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했으니 헌법적 판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월권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 이것들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과 대립은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가 어렵다. 1987년 헌법의 산물인 헌재가 87년 체제의 핵심인 관용과 상대성의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상처도 오래 남을 것이다. 8대1이라는 헌재 재판관의 의견 분포가 우리 사회의 의견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를 묻는 헌재 구성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거니와 헌재의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헌재가 자신을 자해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한 결과다. 네, 이런 내용의 사설이 오늘 실렸습니다. 제목이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입니다. 이런 헌재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요. 2년 전 이맘때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 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본인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사회자한테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네, 서영석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 멘트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복수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복수극이다라고 판단한 신문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요? 예.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대선 토론 당시에 격한 앙심을 품고 이번 진보당 해산을 배후에서 압박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는 좀 논리적인 그런 부담이 있죠. 근거가 없으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긴 했지만 아니,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정당 해산 요구했다. 이렇게 보기도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드러난 근거는 없지만 국민 정서는 또 달라요. 지난 대선 토론 때 저렇게 밉보였으니 결국 이렇게 해산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하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밑바닥 정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상 네. 대선 토론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아주 원색적으로 공격했던 원색적인 공격도 아니지. 뭐 따지고 보면은 할 말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큰 드라마, 복수 드라마를 연출한 게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장도리, 네. 4컷 만평, 네. 지금 올려주셨는데, 네.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토론회에서, 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다카키마사오! 그러니까. 어두운 표정을 지은 박근혜 후보, 상당히 굳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더니 네. 다음 컷에서 온갖 관이 네. 또 언론이 나서서 정당 해산이라는 방망이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통진당을 그야말로 문매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컷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아니요 하면서 쓸쓸한 뒤안길을 보이고 있고 건물마다 새마을 깃발, 종북 첫 깃발, 반공 깃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컷은 삽질 공화국을 지나서 포크질 공화국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정교조 판결도 뭐 안 봐도 비디오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진짜. 예, 이게 오늘자만 4컷 만평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가? 하여튼 뭐 옛날 건겠죠. 예, 하지만 뭐 지금 다시 뭐 봐도 똑같은 얘기죠. 오늘자라고 해도 뭐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예.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예, 또 장도리 만평 또 있네요. 이건 며칠 전 거 같은데요. 대선 토론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다카키마사오라고 하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굳은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러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통합진보당 간판을 믹서기에다 놓고 다 갈아 마셔요 이러면서 네. 이렇게 통합진보당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결 8대1로 나게 났습니다만은 그 1에 해당하는 소수 의견을 냈던 김일수 재판관의 이야기가 합리적이죠. 네. 이게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아니, 그 정당 해산 관련한 법이 있는 것도 함부로 못하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입법 그렇죠. 취지가 그러한데 이건 뭐 그 법을 이용해서 해산을 시킨 격이 돼버렸으니.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일부 구성원이
만에 하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나머지 구성원도 다 똑같을 것이다. 예. 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것이 김희수 재판관이 기각 사유로 내세운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죠. 예, 이런 겁니다.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 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승만 같은 인간이 있으면은 4.19를 통해서 집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면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8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참다 못 참으면 들고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다 집어넣는다면 그거야말로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참다 못 참으면 들고 일어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날 때 그래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을 때 그때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의 책임으로 계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당 예산은 최후의 보루다라는 김희수 재판관의 그 기각 사유를 보면은 진짜 그냥 상식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8명이나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을 던진 것은 우리 사회가 결국은 지위에 오르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권력의 힘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장도리 만평에 보면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있을수록 뭔가 뒷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보복을 가한다는 그런 물리력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현재 판결에 저는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알 수야 없죠. 헌재 재판관들은 뭐 양심에 의해서 판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에 어긋나는 뭐 민주주의의 조정을 울리는 듯한 그런 판결을 스스럼치 않고 내리는 배경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무려 8명이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거죠. 오히려 협박을 받고 사회적 분위기에 쏠려서 내 양심엔 반하지만 에이 그냥 통합진보당 하나 해산된다고 해서 나라 망한 것 아니야 해서 손을 들어줬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일신의 영달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 차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예. 그야말로 자기의 양심과 명예를 뒤바꾸는 건데요.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출세를 하고 보복을 받지 않았던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해서, 예. 얼사오적들의 후손들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제대로 단죄가 됐다면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진 않을 텐데요. 그런 것을 단죄하는 그 단추를 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과거사 관련해서 정리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하겠다. 심판보다는 평가였죠.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역사였다라고 낙인을 박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사회 친일파 후손들 그들로 주축이 된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말이죠. 그렇죠. 기득권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그야말로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그야말로 친일의 뿌리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박정희의 독재와 결탁해서 불을 쌓아 올린 이런 재벌 기득권들 혼맥과 각종 인맥으로 얼기설키 얽혀서 대한민국의 0.1%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권을 내세우고 나머지 99.9%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인간들, 이거 나라 망하기 직전의 망조입니다. 망조. 그들은 뭐 여차하면은 재산 한 재산 챙겨가지고 요즘도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 외국으로 튀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거의 멈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과거처럼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노력을 하면은
최소한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는 결과가 평등하지는 않다 손 치더라도 그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의 그 선거 구호 중에 하나가 기회의 평등 아닙니까? 그게 사실 진짜 와닿아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 그게 결국 이런 거죠. 나 혼자만 살면 돼. 씨발 다른 놈들 다 퇴지든 말든 나 혼자 살면 돼. 내 가족들만 살면 돼. 라는 생각이 결국 모두를 결국은 나락으로 몰아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비극적인 민주주의에는 그야말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디 현실과 타협했는지 아니면 자기 소신이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그 인간들은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만 안 읽으면은 국민들 다수가 우리의 판결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특히 조선일보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켰다.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조선일보를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했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라 정권, 사법기관이 도리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하향 동질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27일 동아일보를 보면요. 예. 한나라당이 북한 리철훈을 만나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예. 일면 톡 기사가 나옵니다. 예. 말하자면은 이해창이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북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동생인가 하소연을 갖다가 북경에 밀파를 해가지고 네. 북한의 고위 간부를 만나서 야 휴전선에서 한번 좀 세게 한번 무력 시위 좀 해줘. 그러면은 북풍 쫙 이렇게 그냥 당선될 수 있잖아. 그렇게 했다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예. 사실 북한과 내통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던 그 원조는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예. 아니 이거 맞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일면 톡기사를 보세요. 북한 리철훈 등의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 예. 이거야말로 내통 아닙니까? 아니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김정은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는 증거 나온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겠죠. 새누리당은 그런 과거를 탈색시키기 위해서 쫓아내고 당 이름을 바꾸고 그야말로 어리라고는 젖도 없이 그렇게 그야말로 분칠하게 바빴는데 통합진보당은 어리석게 리석기를 내치고 탈당시키고 징계하고 우리 리석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아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의리를 지킨 거죠. 통합진보당의 지도부가 저는 이석기의 하수인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정윤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말하자면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로 드러났을 때 단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의리를 지켜가지고 정당 해산의 비운을 맞았고 한나라당은 의리는 저도 필요 없고 나만 살면 된다. 참 그런 전형적인 정당이에요. 예. 아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 단 한 명뿐인 소수 의견을 낸 그런 헌재 재판관 아닙니까? 네. 이분이 어제 소수 의견으로 낸 걸 보면은 네.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게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진성당 원수가 3만여 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석기의 생각이 곧 당론이자 당의 정체성이다. 지들이 그러니까 박근혜의 생각이 당론이고 생각이니까 통합진보당도 그러라고 생각하나 봐. 글쎄 말이에요. 예. 결국은 인간은 자기 시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해악을 끼치니까 문제죠. 지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노무현이도 우리처럼 뇌물을 받아 처먹었을 것이다. 네. 이 걔네들의 그 굳건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자,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자들이 진보당 당원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희수 재판관이 염려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특정한 한 부류의 주장이 전체 당원의 의사로 이렇게 판단되는 거.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단체가 바로 어제 진보당 당원을 전원 고발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공안 광풍을 일으키겠다. 촉발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여기에 화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내년을 공안의 한 해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현재 재판관들이 뭐 다들 집단적으로 뭐 하여튼 뭘 드셨는지 그런 판결을 내려서 박근혜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여론의 역풍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게 사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걷어차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총출동해서 밥그릇을 걷어차면은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심히 걱정됩니다. 예. 근데 여하튼 지금 뭐 지난번에 이 현재 판결 직전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40%대를 하향으로 뚫고 37%를 기록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이었죠.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이런 말하자면은 집토끼를 굳건히 단속해서 정면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안 되는 집구석이 망할 때 계속 헛발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이치가 예. 계속 더 악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없다가도 사실 통합진보당은 해체되나 안 되나. 아까 진성당은 3만 명이라고 그랬죠. 예, 뭐 3만 명 우리 국민TV 조합원 숫자하고 똑같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 국민TV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바꾸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사회를 바꾸는 이제 씨앗을 뿌린 거죠. 뭐 통합진보당에 비하면 국민TV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낫고 앞으로 잘 뻗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3만 명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사회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진성당은 3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통합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정당 해산을 계기로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통합진보당 안에 NL 개들 뭐 이른바 당권파 뭐 주류 경기동부연합 이렇게 통칭되는 어떤 그 NL 계열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요. 박근혜가 NL을 살렸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경기동부를 살렸다니까. 예. 하여튼 그 관심을 이제 촉발시켰고. 근데 살린다는 표현은 뭘까요? 아니 지금 적대적 생전이죠. 공전이죠. 그렇죠. 꽤 소련과 미국이 적대적 공전을 했고 박정희와 김일성이가 적대적 공전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그 적폐 문제가 결국 이른바 NL의 어떤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제로 활용된다. 아니 이제 그 NL을 그렇게 이렇게 짓밟음으로써 NL을 정상적으로 심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린 거죠. 아니 지금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진중권 이런 분들. 통합진보당의 말하자면은 그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이 존재한다면은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정당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느냐.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다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NL을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여하튼 이제 이로 인해서 박근혜가 결국은 그 정윤회를 비롯한 십상시의 난, 그 10명의 환관들, 내시들, 고자들의 이런 난을로 인해서 촉발되는 통치권 누수를 덮기 위해서 예. 결국 또다시 국정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이석기를 내란 음모로 덮어 씌웠듯이 예. 또다시 이 십상시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결국은 더 빠른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거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으면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적극적으로 상상해 보자면은 네.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그릇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 거네요. 네. 예. 결국 이제 통합진보당은 만약에 이대로 정당 해산이 이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는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후년 총선에서 과연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을 텐데. 통합진보당은 이제 이번 기회를 오히려 지역구 한 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분을 하고 있지만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과연 그런 동정을 보내느냐 또 꼭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도대체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은 NL로 비롯되는 북한과 연계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들을 나름대로 척결을 하고 사실 용어가 비슷하다든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회를 지향한다. 그럼 남한도 훌륭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거기에 그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렇게 적들의 공세에 빌미를 줬다면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심기일전의 자세로 나간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당 해산이라는 기득권의 방망이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재기의 않을까. 발판이 마련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기타 진보 정당과도 손을 잡는다든지 지금까지는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 사실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불행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도와주고 하면은 이게 또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대적으로 프랭카드를 내걸면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녹색당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그러라든지 이런 식의 진보정당의 이제 그야말로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공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공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히려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하고 분당도 했고 또 갈등도 빚었던 정의당 또 노동당 PD 계열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문제 삼는 거는 이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대북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이 NL 통합진보당 현재 주류의 패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저런 거죠. 예. 과거 이제 독재 정권 시대에 형성됐던 이중의 지도부. 아하. 겉으로는 애들을 내세워놓고 뒤에서 다 쥐락펴락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약간 더티플레이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정치적인 공작적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 자, 하여간 이렇게 돼서 결국 패권주의라든지 이중 지도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동등한 그런 어떤 진보 노선을 걷는 동지로서 새로 서게 된다면 진보 진영 대통합의 어떤 기제로 이것을 선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네. 말하자면 표현의 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예. 경우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가령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나고 왔을 때 여론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황선 씨하고 신은미 씨가 북한을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마치 뭐 종북인 것처럼 비난을 하듯이 물론 이제 그거는 언론 환경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처럼 표현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지금 그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에서도 보입니다만은 그 강령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강령을, 에 대한 그 이런 수사의 문제를 오히려 본질화시키는 이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고민하면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 결국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지도부의 문제라든 이런 문제는 인적 쇄신만 가한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여하튼 뭐 이제 저는 복수극이 이제 완결됐다라고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복수극 희생양이 결국은 통합진보당이 된 거죠. 예. 통합진보당은 그 박근혜의 감정과 비위를 매우 상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부정선거로 코너에 몰려 있었던 그 박근혜를 국정원이 구해준 것도 이석기 내라는 즉 통합진보당이었고 또 십상시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데 또 헌법재판소가 동원돼서 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진보당이.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하면은 진짜 나쁜 여자로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쁜 여자 아닙니까? 아니 나는 참 기본적으로 저는요 아까 그 TV 토론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네. 기분 나쁘더라도 싸가지가 없더라도 맞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지도자죠. 도리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예. 아니, 지도자라면. 아니 솔직히 이정희 대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 틀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아버지가 닭깎이 마사오라는 이름을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아케야마 아키히로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아키히로는 이명박인가? 그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사실을 틀리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독재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에 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진보당은 일단 해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관위로부터 정당 등록이 말소가 됐고요. 소속 의원들이 놀랍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리까지 다 박탈을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회의원 후보 아닙니까? 이재정 변호사 얘기로는 예. 딱 한 줄 있는데 그걸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법적으로는. 그 따져도 헌법재판소에 따져야 될 텐데 이 8대1인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이 판결한 내용을 뒤집을 리는 없을 테고. 헌법재판소 진짜 그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그렇죠.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명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7년 동안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보수적인 인물들로 계속 갈아치기 시작했고 특히 박한철의 경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을 겁니다. 공안검사 출신. 네. 어제 그 소수 의견이라면서 소개하면서 뭘 읽는데 박한철 일생에 그렇게 옳은 말을 장시간 떠들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아니 그 참 진짜 아이고. 네. 그 조용호라는 재판관도 있나 봐요.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당의 최종 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뿐 아니라 1차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저촉된다. 진보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그런 막말이죠. 막말도 서슴없이. 아니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여튼 지들만 누려요 표현의 자유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게 헌법재판관을 그런 식으로 갈아치운 그 후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관의 임명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 예. 국회,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부분적 거부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예. 그런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민이나 이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했을 때 국회에서 일단 청문회를 거쳐서 예. 이건 도저히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상권분립이 말이 상권분립이지 지금은 거의 3급이 하나로 돼 있는 연립. 3권 연립. 상권 1, 2. 1, 2. 이런 사회에서, 이런 제도는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야 돼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안 바꾸더라도, 통치자가 제대로 행사만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그 얘기가 거꾸로도 맞았습니다. 이 제도 속에서는 통치자가 바뀌기만 하면은 완전히 개판 5분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철저하게 그 네. 절차를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권하면은 민주개혁 세력들이 집권을 다시 한다면은 네.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겠지만 네. 이런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정권 말했으면 좋겠다고. 왜? 야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정권 말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또 그래버리면은, 아유,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움틀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국회 선진화법. 예. 국회 선진화법이 왜 통과됐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예.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통과시켜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선 절차, 그런 거, 박근혜 임기 말에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들은 내비뒀다가는 KBS 사장도 완전히 우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임무를 갖다가 자기들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해가지고 매일같이 한나라당은 수구 기득권 정당이고 친일파들이 후회라는 방송을 할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자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할 거예요. 네. 아니면은 그대로 갔다가 진보개혁 정권은 임기 말에 바꾸던가 그러면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럼 영원히 못 바꿔요. 틀림없이 진보개혁 정권이 집권하면요, 조선일보는 이런 화두를 내걸 겁니다. 상생. 이제 반목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상생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게 이제 우리 용서해달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걸 제가 언제 알았느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예. 판결이 나고나서 판결이 났을 이제 때. 상생하자. 이제 상생하자. 내가 너 이때까지 노무현 탄핵하라고 존나게 떠들었는데 네. 용서해줘. 예. 같이 살아야지. 예. 이런 얘기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여기서 안 돼. 우리가 상생은 무슨 교훈을 상생이죠. 분명히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거꾸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억울하지만은 예.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아이. 대접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뭐든지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법 체계, 또 법리, 또 입법 정신에 기초한 그런 것만 따져도 지금 조중동 당장 지금 자기들한테 부여된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특혜만 걷어도 이 사회 언론 시장 바로 정립됩니다. 종편에 대한 특혜 없애면요, 이 나라 방송 환경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가자. 그랬을 때 진보 진영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법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법을 오용 악용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자, 보니까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잃은 의원직을 박탈당한 오비영윤, 이상규, 김미희 의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현역 정치인들 내년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요. 네. 앞으로 또 정치 계속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통합진보당이란 이름만 아니면 그 정당 또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아무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건데 네. 아무 상관이 없죠. 예. 다만 이제 그러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이제 예. 국고 보조금을 못 전혀 받는 받을 거죠. 수 없는 못 그런. 받는 거고 또 다음 선거에서 그 득표를 하면은 또 국고 보조금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 지금 네.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걸 이게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거는 그 진짜 나치가 공산당을 갖다가 한번 해체한 거 위에는 그때 나치 시대에 독일 그 헌법재판소가 공산당을 해산한 이후에 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때는 그야말로 나치의 광풍이 있던 나라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러니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일이 났다는 것 자체는 진짜 수치죠, 수치. 네. 아니, 선거에서 자연적으로 심판될 수 있는 사람, 그 정당을 오히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자체 셀프 심판을 함으로써 살려준 거죠. 걔들은 뭐 통합진보당이 뭐 무슨 빨갱이 정당이 아무 관심 없어요. 박근혜의 난국을 타개해주기 위한 거죠. 17만 페이지나 되는 그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선고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7만 페이지를 읽으려면요 하루에 8시간씩 그것만 들다 파도 안 됩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솔직히 헌법재판관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들이 진정으로 증거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을 했는지.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이야. 독일에서 서독에서 정당 해산된 사례가 2건 있었군요. 사회주의 제국당 그리고 독일 공산당. 사회주의 제국당은 나치 인사들이 이제 당을 주도해서 해산을 시켰고 나치의 부활이 염려가 되니까 독일 공산당의 해체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정치적 미성숙의 결과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1952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정당 해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 판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당 조봉암 선생 때와는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당시 적어도 사법부는 이 정강 정책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봉암을 그렇게 사법살인한 것도 잘못이지만 조봉암과 진보당은 따로 떼어봤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정부는 권력은 그렇게 해서 조봉암을 사법살인을 했고 진보당은 그야말로 아작을 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대통령 추천 권력 쪽 인사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정당 해산 심판에서 일방적으로 권력편에 서는지 이거 지난번에 그 경국대전은 뭐 관습 헌법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 관심법이에요, 관심법. 제 주기하면 그대로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진보적 민주주의, 이거는 알고 보니 이 종북주의 아니냐. 그 근거도 없이 그냥 저기들이 이렇게 단정한 거예요. 인상 비평을 한 거지. 그게 관심법이지.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저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라가. 예. 아휴, 참. 제대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를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자기 노력으로 당선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이건 국정원 도움 받아가지고 당선된 건데. 국정원만 도왔어요. 군사이버사령부 무슨 국가보훈처 보훈처인지 지랄인지 아이고 하여튼 할 수 있는데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 당선 두덜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7%로 최저치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 갤럽조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 프로테이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이는 하락세입니다. 이런. 걱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되면은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을 치면서 악수를 둡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안 정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빠지게 되는데. 예. 뭐 박근혜 정권이 자빠지는 거야. 그 자업자득이고 역사적인 인과응보라고 보겠지만 그 중간에 피해를 볼 국민들이 참 불쌍한 거죠. 예. 이사장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정권에게 아무 위협이나 견제가 안 되는 야당, 그 야당이 무력하다 할지라도 독재가 영원 불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자멸하거든요. 네. 박정희 보십시오. 그에 딸 박근혜도 비선 실세의 암투로 권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 권력이 무너지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곧바로 신학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두환 보십시오. 박정희 사후에 바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가 죽기 전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 유신 영구 권력을 종식시켜야 했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결국 답은 강한 야당입니다. 탄압을 받을지언정 야당이 정권의 위협이 돼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 이명박근혜처럼. 근데 지금은 야당 비대위원장 추문이 터지니까 여당 대표가 나서서 덮어주는 제2의 여당이 된 야당. 과연 당 지도부만 바뀌면 야당이 강해질까요? 야당의 맛이 아쉬운 오늘입니다. 명문이다. 예. 누가 썼는데? 제가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명문문장가구만.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지금 이 상황도 제1야당의 부재에 의해서 비롯된 문제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더 큰 절망감에 빠지고요. 네. 이 앞으로 닥칠 공안항파 여기에 자기들은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큰 방패막이가 돼서 민주시민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야당은 무슨 아니 뭐 막말해서 여당 심기 건드리면 전전긍긍하는 이런 식의 지도부 바꾸면 또 달라지겠죠. 지도부 바꾸면 가능할까요? 문재인으로 바꾸면 됩니까? 박지원으로 바꾸면 됩니까? 최소한 지금처럼 하지는 않겠죠. 사실 야당의 자멸은 김한길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그게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바꿔서 하는 수밖에 어떡합니까? 그럼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해산을 시키던가. 진짜 그런 위협을 느끼게끔 김대중을 얼마나 모질게 탄압을 했습니까? 지금 야당이 말이죠. 그래 탄압해봐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나를 탄압해봐라. 맞서주마. 이런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 제대로 된 거지. 그게 말하자면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선다면 주변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 뭐 이런 것들이 야당에게 필요로 하는 덕목인데요. 박근혜 집권 이후 야당을 맡았던 김한길은 전혀 이제 그러지 못했죠. 네. 바뀌면 될 겁니다. 예. 야당의 활로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또 짚어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